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매원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미국단체 월지대의 청소년 기자단 고한솔, 민석, 이하린, 조원별, 태유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변호사를 꿈꿨던 건 아니었거든요. 뒤에서 이제 질문 더 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진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 이과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공학도를 꿈꾸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나이 많이 먹어서 변호사가 다시 된 케이스라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나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인식, 정의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성격과 아주 잘 맞는 직업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꿈은 언론인입니다. 제가 읽은 보도기사에서 국민들의 80%가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직업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바람직하진 않은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대략 맞는 말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잘 해결해서 억울한 부분 없게 내가 억울한 부분을 다 해소를 받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뭐 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조력을 받으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돈이 많으면 돈은 곧 시간이거든요. 내가 당장 오늘 내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돼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또 찾아다녀보고 정보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려면 그만큼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곧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돈이 조금 어려우신 형편에 계신 분들은 당장 어디 뭐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잖아요. 똑같이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급한 선택을 하게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 없이 혼자 해결하거나 급박한 선택을 통해서 좀 억울한 일을 결과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참 맞는 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간과 비용이,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는데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온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비리가 개입돼 있거나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층과의 카르텔이거나 이런 게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장 경제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메꿔주는 게 또 정치와 사회 구조 개선을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방송 PD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있나요? 엄청 많죠. 네. 재밌는 사건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사 사건을 주로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요. 그 예전부터 법무법인에 있을 때부터 동료 변호사들이 김소연 변호사한테는 왜 이렇게 재밌는 사건만 오냐 이렇게 할 정도로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모순적이고 부패 행위에 관한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주 재밌는 사소한 사건들도 많이 오는데 최근에 재밌었던 사건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무혐의 받은 사건인데요. 이제
어떤 20대 청년이 입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이제 펼쳐가지고 로비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우산 이제 똑같은 게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접혀져 세워져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접혀져 있는 게 순간 자기 건 줄 알고 면접 끝나고 막 긴장되니까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이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우산 혹시 바뀌었냐? 그래서 안 바뀌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본인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돌아가서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우산 주인 이제 면접 본 친구가 다음 날인가 절도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 받고 뭐 절도 혐의 있다라고 검찰 송치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절도죄라 하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갖고 가기만 하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절도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남의 것임을 인식을 하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 고의도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유죄가 되는 건데 이 고의가 없었음을 이제 다각도로 변론을 했어요. 검사 단계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 신상이 다 기록 카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남의 물건을 갖고 가면 바로 특정이 될 텐데 뭐 고의를 갖고 했겠냐. 두 번째, 우산이 필요해서 만약에 슬쩍 갖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자기 우산을 보통 안 갖고 갔을 때 남의 거 그냥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남의 거 자기 것을 갖고 간 상태에서 혼동해서 똑같은 모양이라서 바꿔 갖고 왔거든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색약, 그 생맹이라고 하죠. 우리 약시가 있어서 색깔 구분을 못 하는데 우산이 색깔이 다르지만 모양이 똑같은 우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증명서,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전부 검사님께 제출하고 설득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렇게까지 신고까지 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취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한 명 뽑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취업을 했고 이제 그 원래 우산의 주인은 이제 좀 탈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그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도 사실상 좀 사과시키고 이거 불송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를 굳이 한 이유가 피해자의 어떤 심리 상태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가장 좀 희한한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건 웃고 넘길 일 같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한 청년 입장에서는 절도 전과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 그 집 그 아들 뭐 부모님 이런 가족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좀 빨리 만나서 상담을 하고 법리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사실관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다투면 내가 한 거 아니 내가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라고 본인이 변명만 하면 행위만 가지고도 고의를 추단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아주 쉽게 약식 기소해서 벌금 50 이 정도 내면 그냥 무조건 전과예요. 절도 전과가 생기는 거라서 이런 게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고 이건 그냥 가벼운 사건이지만 당사자에겐 힘든 사건이었고 뭐 나중에 PD가 돼서 더 재밌는 사건을 하고 싶으면 진짜 심각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또 성범죄가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할 건 많습니다. 대학교를 조기 졸업하셨는데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어떤 노력과 경험, 공부를 하셨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 이공계생이었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사고는 특성이 요즘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한 20년 차이 나는데 여러분들 세대 정도에서 하는 융합형 교육들 있잖아요. 막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이런 UCC도 만들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교육을 저희는 20년 전에 저희 세대 때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는 문이과 융합형 영재를 키우는 학교였었고 뭐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리더를 키우겠다라고 설립자님께서 다 공짜로 지원을 해주던 학교였었어요. 저까지는 무료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지만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친구들하고 뭐 정치, 사회, 철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냥 어디 대회 나가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궁금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또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게 그냥 학교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시간을 그때 지냈는데 기억나는 게 진짜 후배들도 요즘도 만나서 물어보면 맨날 서로 이야기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각자 모여서 관심사마다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짜투리 시간 쪼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가 오히려 격가지였던 삶을 살았고 운동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네, 되게 뻔한 얘기들인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주변에 이게 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교내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합해서 활동하는 거는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뭐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뭐 예전 사시 때도 마찬가지고 로스쿨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공부를 뭐 엄청 잘해서 뭐 좋은 특목고 자사고 나오고 뭐 서울대 스카이 가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된 케이스도 있지만 뭐 지금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간부를 하고 계신 동료 변호사님은 본고를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요즘. 그래서 공부를 단순히 뭐 영어 수학을 얼만큼 잘해야 되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뒤에서 또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로스쿨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학과에서 그 학점이 좀 좋아야 되고 영어 성적이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을 좀 잘 보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변호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형사, 민사 각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이 어떻게 다른가요? 또 형사와 민사 사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들은 전문 분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요건, 뭐 사건 개수나 해왔던 실적들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 자격을 주는데 뭐 예를 들면 민사, 형사, 가사, 조세, 지적재산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성폭력,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민사 전문 분야, 형사 전문 분야 두 개만 등록을 해놨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여자 변호사님들께서는 가사를 많이 하세요. 가사 사건들이 많이 오는 편이어서. 근데 저는 가사 사건이 너무 싫어서 네, 많이 안 하고 형사 사건이 이제 저한테 체질에 잘 맞는 편이고 이제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민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양 당사자, 원고, 피고라고 불리는 양 당사자가 어떤 뭐 재산 문제나 또는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투면 판사가 양쪽의 변론을 듣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인데 원고는 소송을 거는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사사건,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민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다. 갚아라 라고 대여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 B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거는 A가 나한테 돈을 준 건 맞는데 계좌에 찍혀 있긴 한데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한 거다. 그래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양쪽이 이제 변론을 하면 판사가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 또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이제 주장을 판단해주는 게 이제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아까 제가 이제 절도 예를 들은 것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미리 금지해놓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금지하지 않은 규정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법 중에 거짓말을 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법으로 미리 금지해 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국가 형벌권을 발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형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한솔이랬나? 네, 한솔이가 태유예요? 태유를 때렸다. 때렸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서는 서로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이것을 고발을 했다. 그 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은 선생님들이 고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태유가 한솔이한테 사과를 한 것과는 별개로 국가에서는 폭행을 하면 이제 그에 맞춘 형량에 따라서 이 친구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그 범죄를 행한 자와 국가가 이제 양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피고인과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는 거예요. 국가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피고인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둘이 합의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합의했다. 이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써줬다라고 이렇게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형사사건이에요. 네. 변호사님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대전시 광역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지방 입법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하나도 몰랐던 내용이라 얼마나 알지 저도 자신이 없는데, 저보다는 훨씬 똑똑할 것 같은데, 우리 국가 정부부처 기관들에 대한 역할은 대략 아시잖아요. 우리 형권분립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국회인 입법부가 있는데, 이제 그것과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 지방자치제도예요. 비슷하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대전시를 예를 들자고 하면 대전시 시장이 국가로 치면 대통령,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는 거고,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사법부는 사실 없어요. 그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사법부는 별도로 없고, 입법기관이라고 있는 게 이제 의회인데, 지방의회인데, 이게 똑같지는 않은 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대전시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소속돼 있어서 형식만 갖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국회와 같이 진짜 뭐 완벽한 입법 기능을 하거나 완벽한 감시 견제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요. 뭐 예산의 문제나 인력 그 인사의 문제가 대전시 집행부에 많이 예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좀 계속 좀 자치를 이뤄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방의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제가 한 일은 입법보다는 감시 견제 기능에 충실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김소연 시의원하고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나중에 그만둘 때 찾아봤더니 네이버 기준으로 김소연 시의원 검색어가 그 기사가 거의 한 1000건이 넘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적게 나온 시의원 기사가 한 몇십 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난 게 뭐 조례를 입법했다,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나 뭐 부패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밝혀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의 기능보다는 감시 견제의 기능을 많이 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특색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직업에 있다가 시의원이 됐을 때보다 변호사가 지방의원으로 들어왔더니 사실 이제 법적으로 많이 아니까 어디서부터는 범죄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부터는 징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눈에 걸리니까 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조례 발의했던 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라는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부러 엉뚱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민사고 다닐 때 민사고 친구들이 대부분 좀 창의적이고 엉뚱한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엉뚱한 편에 속한 탑 5가 있다면 그 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 봤더니 조례가 이게 막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발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 본인들이 다음 지방선거 때 각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조례 발의 건수를 각 지역에 있는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걸로 단순히 이제 뭐 정량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전혀 필요 없는 조례. 법률 단계에서 이미 되어 있거나 그걸 중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하지 말아야 될 뭐 조례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조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내놔서 그게 곧 낭비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들을 다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훌륭하신 분들인데 고급 인력을 쓸데없는 그 조례에 따라 행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래된 조례부터 다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전시와 교육청 양쪽에다가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엉뚱하죠. 네, 그게 제가 입법 활동 중에서는 기억이 나는 부분입니다. 네. 새마을 방송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일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별이가 부여 여고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신기해서 봤는데 이 새마을 방송 운영자가 부여 출신의 김정영 기자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요새 부여 사람들하고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방송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갑자기 이제 출마하게 돼서 그때 경선을 통과하고 또 공천을 받기까지 많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선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보통은 뭐 주변에 조직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냥 진짜 용기 하나만으로 출마를 한 케이스예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제가 나간 지역구는 대전시 의성구 을인데 그쪽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탈원전 이번 정권이 이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전력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변에 선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도 그냥 갑자기 변호사 하다가 지방선거 나가게 됐고 계속 싸움만 하다가 또 잘못된 거 밝히기만 하다가 또 국회의원에 나가는데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얘기를 했더니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지역 언론인들 중에 청년층에 속하는 김종영 기자가 이제 제가 굉장히 한심해 보였나 봐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기꺼이 휴직을 하고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때 이제 저는 유튜브 이런 거 사실 하나도 본 적도 없고 잘 들어가 보지 않았고요. 저희 애기들이 보는 뭐 헤이진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유튜브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지 정치 유튜브도 본 적이 없었는데 광고를 하려면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김종현 기자님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촬영을 해줬던 거고, 그때 만들어서 활동했던 것이 이제 선거 끝나고 성격만 변화해서 이제 김종현 기자의 어떤 미디어로 자리 잡고 계속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출연자일 뿐인데, 변호사 일에 도움이 되냐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는 도움이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무실을 지금 개업하고 혼자 운영을 하고, 법무법인에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선거 끝나고는 혼자 개업을 해서 하는데, 변호사 한 명이 법정도 나가고 검찰청도 가고 뭐 경찰 조사 입회도 해서, 변호사는 그러니까 몸이 곧 일이거든요. 움직이는 대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면도 써서 내야 되고, 뭐 의뢰인들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밤에 방송까지 하면 서면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관리 차원에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주말에도 오늘도 나와서 신난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리적으로는 힘들어요. 이 방송까지 하면 힘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를 떠나서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게 정치 논평, 뭐 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 변호사 업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작 40대 초반인데, 여러분 나이 때 세상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지만 한 살 한 살 먹으면 몰랐던 거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게 완전 전혀 틀렸던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되고,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디에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무슨 소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독자들과 계속적으로 소식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쓰레기통, 마지막 갈등 해소를 하는 종착점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사실 가장 좋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죽겠다, 이게 결론이네요. 네, 네, 네.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을 전부 알아야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과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헌법을 전부 알아야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헌법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네, 하는데 뭐 헌법 1조에 뭐가 있고 2조에 뭐가 있고를 달달 외우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그냥 법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 헌법은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최고의 어떤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헌법 1조, 2조를 암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당연히 헌법을 알아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각자 또 해석하는 방향이 좀 다를 뿐이고요. 저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았고, 나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진짜 아기 2명 낳고 변호사가 늦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사시를 보긴 했었어요. 사시도 보고 입법고시, 행정고시 3가지 다 봐서 1차를 패스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아기가 낳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2차 못 보고 그냥 친정으로 다 싸들고 대전으로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었는데, 또 뭐 돈도 양가가 좀 힘든 상황이고 누가 대줄 수도 없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아이 아프니까 치료하면서 돈도 벌다가 나중에 둘째 낳으면서 30대 초반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없어졌는데
사실을 존치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정치권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좀 두 개가 동시에 존치되는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이제 사실 돈 없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시가 희망이 사다리라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좀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어요. 맨점인 게 사시를 보통 하려면 이제 서울의 신림동이라는 곳, 서울대 옆에 구시촌에 대부분 들어가서 뭐 최소 2년, 3년, 아무리 영재 뛰어난 사람들도 2, 3년은 있어야 되고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신 윤석열 전 총장님은 구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구수면은 시험이 1차만 구수면 9년이지만 2차까지 만약에 1차 붙었다가 2차 떨어지고 또다시 1시, 2시에서 뭐 6시, 9시 막 이렇게 하면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수가 어떻게 구수인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 또는 뭐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시촌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시체제에서는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시험이 어려워서라기보다 1년에 지원자가 몇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합격률이 막 0점 몇 프로 막 이러니까 다 같이 달라들어서 모든 걸 제끼고 올인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서울에서 지방대생들보다는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병원 관리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사시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로스쿨은 반면에 이제 저는 1차 예전에 1차 붙었었지만 공부를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하기에는 도저히 아이들도 있고 뭐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었거든요.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대전에 이제 집 앞에 있는 로스쿨을 지원해서 갔고 어쨌든 로스쿨은 들어갈 때 1차에 첫 번째 많이 걸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로스쿨에 들어오고 거기서 3년을 꼬박 공부를 하고 여기서 배우는 과정은 예전에 이제 연수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수원 과정을 미리 배우고 그리고 졸업시험을 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이 이제 뭐 한 5일 동안 보는데 뭐 사실 1차, 2차 연수원 과정을 거의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사실 1차는 객관식, 기본 과목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을 봤는데 그리고 1차 붙으면 그 이듬해 보통 2차를 보고 서술형을 봤단 말이에요. 판례 같은 거 이렇게 케이스 시험 봤는데 사례형을 봤고 이거 붙으면 면접 보고 연수원 들어가서 이제 기록형 연습을 해요. 실제로 사건 케이스 뭐 변론하는 거, 뭐 보석 청구서 쓰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기록형 공부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시험을 한 번에 봐요. 객관식 보고 사례형 보고 기록형까지 다 보거든요. 5일 동안. 변호사 시험이 굉장히 시험 난이도는 세계 최강 어려운 시험인데 들어갈 때 이미 한 번 걸러지고 또 졸업 시험에서 또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지금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전 사시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지만 사실은 3년을 꼬박 공부하고 나서 보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해소 방안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40대 떨어지는 많은 분들에 대한 대책, 고시 낭인들 여러 가지를 좀 제도를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로스쿨 제도는 대학교 학점하고 리트 시험이라는 수능 같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 언어 영역 같은 시험이 있어요. 자료 해석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이공애들이 잘하고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영어 성적, 토플, 토익 이런 거 보는데 토익은 대부분 뭐 최소 900 이상은 나오니까 공부를 좀 준비를 로스쿨 갈 것 같다 하면 미리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는 변호사는 지금처럼 송무 업무를 하는 이런 재판 다니는 이런 변호사들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뭐 기업 업무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공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하나의 운전면허 같은 자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훌륭한
변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연차가 10년 차도 안 되는 변호사가 사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버르장머리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송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있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진짜 아까 우산 사건 같이 온갖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어처구니 없게 법적 분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냥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일들이 목숨 걸고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럴 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전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또는 뭐 범죄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되게 나쁜 직업이죠.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양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뭐 주고받거나 나쁜 짓을 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계속 분쟁에 휘말려야 1심 하고 항소심 또 하고 또 구속이 돼야 또 궁지에 몰려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에게는 진실 의무가 있거든요. 그 진실 의무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는 쉽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편법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엘리트들의 범죄를 보면서 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한 명이라도 소신 지키면 또, 그리고 또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료 법조인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지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좀 정화를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랑 상대로 만나는 변호사님들도 뭐 아무리 선배 변호사여도 뭔가 좀 거짓으로 변론을 하거나 약간 좀 꼬아서 간다 싶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좀 제대로 된 진실 의무를 좀 지켜가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더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기감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 네, 어제 본 펜트하우스 드라마 무슨 일 있었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책은 사실 법조에 관한 책은 진짜 많아요. 재밌는 케이스 책도 많고, 저는 어릴 때 추리소설 진짜 많이 읽었어요. 무협지도 많이 읽었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의 성격이 이쪽 업무에 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책은 가리지 않고 뭐 소설 판타지부터 뭐 철학이나 과학서적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읽는 게 맞지, 법조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책을 걸러서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건데, 그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거고 또 깨달은 건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 책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한 권만 읽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감동해서 그 이제 이면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막 좋은 말들, 고등학교 때 저 기억나는 게 다이어리 대신 쓰던 게 그 좋은 생각이라는 이제 조그만 잡지, 지금도 아마 나올걸요. 그게 이제 일자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혼자 무슨 보통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의식처럼 정신 들 때 좋은 글귀 읽고 공부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다이어리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좋은 명언집을 보기도 하고, 하루하루 이제
규칙적으로 뭔가 읽었거든요. 책은 별도로 읽고 이제 그런 것들 읽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르게만 가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떤 말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어떤 책 한 권 읽고 너무 거기에 빠져서 이게 진리인 마냥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하는 행동은 괴짜였고 지 맘대로였는데 말도 되게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 생각은 굉장히 바르고 또 말도 바른 생각밖에 안 하던 학생이어서 보기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을 읽으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건에 항상 이면이 있다는 거를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라면 특히 잘 알아야 돼요. 그 TV에 나오는 뭐 유명한 사건들 뭐 있다. 판결이 어떻게 됐다. 아니면 뭐 보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사건에는 뒤에 다른 사정이 있을까? 대부분 있거든요. 사람이 절대적인 악마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어요. 둘이 만약에 싸웠다. 그럼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느 한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 편을 드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막 악마화하고 우리 친구는 제일 착하고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건 전략일 뿐이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빠져버린 변호사는 절대 못해요. 왜냐면 특히 형사별로는 다 범죄의 피의자, 혐의자로 오는 사람들을 변론하는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이미 그런 사람들을 변론을 하려면 이런 지저분하고 나쁜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변론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사건에 이면이 있고 피해자라고 법적으로는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경과를 봤을 때는 피해자가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사기 사건 같은 거 사기 사건 같은 게 이제 구성 요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피해자로 규정이 되긴 하지만 과정상에서 한탕 땡기려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그 욕심부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면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르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은 가리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친구들은 제가 책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요즘 뭐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아주 우리나라 이제 진보 보수로 맨날 다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진보는 뭐고 보수가 뭔지 저는 지금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미국식 역사를 담은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아서 읽고 있고, 저를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어르신들 덕분에 책 선물을 한가득 받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직접 쓴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라는 책을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재밌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